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인물 열전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신라의 문장가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신라 최초의 유학자라고 불리는 강수 선생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서 강수편을 읽어보면 강수는 중원경 사량 사람으로, 중원경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지난 시간에 우룩 선생이 탕금대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가야금을 켰는데 그 탕금대가 있는 충주를 신라시대의 중원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강수도 역시 충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남아 석채이다. 그런데 그 엄마가, 강수의 어머니가 꿈에 뿔이 있는 사람을 보고 나서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아니, 아이 머리에 뒤쪽에 붉어진 뼈가 있는 거죠. 너무 놀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그 당시에 현자라고 알려진 사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이 아이의 두 골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이 아이는 필시 기이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인가 이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겠죠. 강수가 자라면서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고 문장의 뜻에 통달하였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뜻을 알아보고자 너는 불도를 배우겠느냐 유학을 공부하겠느냐 했더니 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공부해서 벼슬길에 나가서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수가 일찍이 부곡의 대장장이 집 처녀랑 연애를 해서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나이 20이 되자 부모가 고을 처녀 가운데서 참한 처녀를 중멸해서 아내로 삼게 하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강수가 2번 장가를 들 수 없다고 사양했답니다. 이미 살림을 들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이제 노해서 너는 이미 세상에 이름이 나서, 아니 20살에 벌써 세상에 이름이 났어요? 사람들 중에 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미천한 여자가 너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했더니 강수가 2번 절을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를 배우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찍이 옛사람의 말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생을 같이 했던 아내는 쫓아내지 않고 빈천한 시절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들었으니 천한 아내라고 해서 차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대목의 원문을 보면 조광지첩, 많이 들어본 말이죠. 조광지첩 불화당. 그 어려운 시절의 부인은 당은 이제 집이고 집 밖으로 내려가게 할 수 없다. 집 밖으로 쫓아낼 수 없다 이 얘기죠. 빈천지교, 빈천한 시절의 사귐은 불가망 잊을 수 없다. 즉 천첩소 불인기자야라. 천첩이라고 해서 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태종대왕이 즉위하자 태종대왕이라고 하면 태종무열한 김춘추죠. 당의 사신이 와서 조서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강수 선생을 불러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대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한자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제 내용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외교적인 수사의 어려움, 상대의 의도에 대한 파악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태종왕이 깜짝 놀라서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은 본래 임나가랑 사람이며 이름은 우두입니다. 우리는 강수라고 하는데 이제 강수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원래 이름은 우두였다는 거예요. 우두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임나가랑이란 말이요. 임나라고 하면 기분 나쁜 뭐가 딱 떠오르시죠. 임나 일본부. 그 임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서에는 여기서밖에 안 나온답니다. 가랑은 이제 가야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원래 이 집안이 가야 사람이었을 거다. 가야 사람이었는데 가야가 망하면서 이 중원경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살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말했다. 태종왕이 말을 하는 거죠. 경의 두고를 보니 강수 선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강수 선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라 황제의 조서에 감사하는 표를 답장을 짓게 하는데 아주 세련되고 깊이 있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관직에 있긴 한데 청백리인 거예요. 생계를 도모하지 않아.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임금이 담당관에게 명해서 해마다 곡식을 주도록 하게 하고 그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때 이제 문무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무왕 시절에도 그 당나라 관계의 서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강수가 문장 짓는 일을 잘해서 이 도움이 컸었으니 이 강수의 공로를 어찌 소홀히 할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곡식 200성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나볼 인물은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 거의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강수 선생보다는 약간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약간 뒷사람. 설총에 대한 이야기는 그 원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삼국유사의 원효불기조의 법사가 원효대사가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죠. 그 누가 자료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원문을 보면 수허몰가부 누가 허락하겠는가? 도끼에 자루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끼 자루가 없으면 도끼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아작지 천주 내가 베리라 하늘을 지탱할 기둥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태종이 앞에 또 아까 등장한 그 태종 무열왕이에요. 김춘추. 이 노래 듣고 딱 알아채는 거죠. 이 법사 아마도 기부인을 얻어서 어진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이왕이면 혈족으로. 그래서 그 당시 요속궁에 과부가 된 공주가 있었는데 궁의 관리에게 명을 내려서 원효를 찾아서 데려오게 한 거죠. 그래서 관리가 이렇게 원효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원효는 남산에서 내려와서 그 월성 가는 거기에 문천교를 지나고 있어서 곧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대목 재밌잖아요.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서 옷을 적셨다. 일부러 명분을 만드는 거죠. 관리는 원효를 요속궁으로 인도하여서 옷을 벗어서 말리게 하자 그 이유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 요속궁에 있던 공주는 과연 임신을 해서 설총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 두 번째 인물인 설총이 태어났어요. 설총은 나면서부터 지혜롭고 영민하여 경서와 역사를 두루 통달하시며 앞에 그 강수 선생도 이렇게 스스로 글을 알았는데 이분은 스스로 글을 아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나면서부터 지혜롭고 영민하여 성인도 아닌데 경서와 역사를 두루 통달하였으며 신라의 10명의 현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거죠. 설총은 우리말로 중국과 신라의 풍속과 물건 이름 등에도 통달하여 육경과 문학을 풀이했으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경전으로 과거 공부하는 사람은 이를 전수하여 끊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지금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던 고려시대까지도 설총의 해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어만 봐도 보면 사람 이름 나오고 지역 이름 나오고 모르면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다 정통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삼국사기의 열전의 설총조를 보면 설총은 본성이 총명하고 예리하며 태어나면서부터 도수를 알았다. 우리말로 구경을 해독하여 후학을 가르쳤으니 지금도 배우는 자들이 그를 종주로 삼는다. 또한 글을 잘 지었는데 전하는 것은 없다. 신문대왕은 아까 태종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이고 문무왕의 다음 왕이 신문왕이거든요. 신문왕이 한여름 5월에
높고 밝은 방에 거처하면서 총을 돌아보고 말했다. 그러니까 항상 왕의 근처에 있었던 신하라는 얘기죠. 오늘은 오래 내리던 비가 처음으로 개고 훈훈한 바람이 조금 서늘하니 비록 좋은 음식과 애절한 음악이 있다 해도 고상한 담론, 재미있는 해악으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대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알고 있을 것이니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달라. 솔직히 고민하다가 말을 꺼내죠. 제가 들은 것은 옛날 화왕, 꽃의 왕인 모란이 처음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동산에 모란이 피어났어요. 그러자 그 모란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온갖 꽃들이 아련을 온 거죠. 그런데 호련히 한 미인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맵시 있게 차려입고는 간들간들 오더니 저는 눈처럼 흰 물가에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저의 이름은 장미입니다. 제가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잠자리를 모시고자 하는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엔 또 한 장부가 베옷에 가죽띠를 메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집은 채 비틀비틀거리면서 와서 저는 서울 밖에 큰 길가에 있으면서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빛에 의지하고 있사온데 이름은 백동 할미꽃입니다. 옛말에 명주실과 삼실 같은 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굴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 모든 군자들은 모자람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자, 둘이 왔는데 하늘하늘하고 어여쁜 장미와 산비옷을 입은 머리가 허연 백동에 어느 쪽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화왕이, 모란왕이 이 일을 어찌할꼬 아름다운 여인 얻기가 어려운데 하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장부가 떡 말하는 게 저는 대왕이 총명해서 이치를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군요.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정직한 자를 멀리 하시는군요. 옛부터 이러하였으니 전들 어찌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신문왕이 이 설총해진 이 화왕의 이야기를 듣고 안색을 바로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대의 우화는 진실로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글로 써서 왕된 이들의 경계로 삼기 바란다. 그래서 이 설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을 해왔고 혹자는 말하기를 설총이 당나라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설총을 얘기할 때 꼭 나온 얘기 이두를 집대성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향찰과 이두, 구결 이 세 가지를 보면 먼저 이두는 한자 해독의 보조수단이에요. 한자를 해독하는 게 어려우니까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다시 배치하고 그리고 일부 부사 등의 한자를 차용하는, 빌려 쓰는 거예요. 구결이라고 하면 한문의 제별을 그대로 두고 배치를 그대로 두고 토만다는 게 구결이고 우리식 순서대로 한문도 재배치하고 그리고 한자를 빌려서 음과 흔을 빌려서 쓰는 게 이두인데 향찰이라고 하면 한문과 관계없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완전히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독이라고 하면 그 뜻을 읽는 거고 음독은 그 소리를 읽는 건데 그 단어의 개념이나 의미는 한자의 뜻을 살리고 그리고 조사, 어미 같은 문법 관계 등은 한자의 음을 이용해서 전 문장을 표기하는 게 향찰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서동요의 선화공주 주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삼국유사에는 앞에 선화공주는 그냥 선화공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라면 공주님의 이름인데 그 다음 선화공주 다음에 역시 주인주자와 숨을 은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주자는
훈독, 뜻을 새긴 님, 그래서 선화공주 님, 그 은은 조사로 은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리만. 그래서 선화공주 님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향찰의 구조예요. 근데 이 향찰은 이제 향가나 요런 데서 이제 쓰여진 거고, 대부분의 이거를 쓸 때는 이제 이두를 쓰게 되는데, 그 이두를 창제했다는 아니고 사실 설총 이전부터도 이두를 쓰였기 때문에 이두를 집대성한 사람이 설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인물은 최치원, 신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 강수 선생이나 설총 선생이 신라가 통일할 즈음의 인물이었다면, 최치원 선생은 이제 통일신라 후반에 말기의 인물이죠. 삼국사기 열전에 최치원전을 보면, 최치원은 자가 고운이고 서울 사량부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여기서 서울이라고 하면은 서랍을 사람이라는 얘기죠. 역사의 기록이 없어져서 집안 내력은 알 수가 없는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한 거예요. 나이 12살이 되어서 배를 타고 당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 당시에 당나라에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에요. 12살의 아버지가 자식을 당나라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교육열이 높으시죠. 10년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써 노력해라. 그래서 그 12살이 되던 애가 868년이에요. 경문왕 8년에. 당나라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874년에 당나라에 간 지 6년 만에 18세가 되던 해에 단번에 급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과거는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874년에 급제를 했는데 계속 대기 발령이에요. 관직을 못 받았다가 876년, 2년이나 지나서야 종구품 제일 낮은 하위 관직을 받았는데 그 관직도 별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사직을 하고 이제 더 높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내부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근데 그때가 이미 당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지러운 시기예요. 황소의 난이 벌어졌죠. 그래서 황소의 난이 벌어지면서 이 최치원이 식객으로 있던, 문객으로 있던 고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거기에 종사관으로 복무를 하면서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쓰게 돼서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당나라도 이미 어지러운 시대고 외국인이 거기서 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귀국을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고 885년에 신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배운 게 많잖아요. 경험도 많고. 그런데 이 시기가 왕조 말기여서 통일신라 말기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권력 다툼이 너무나 극성스러운 시대여서 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직으로 한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쪽에서 당나라에서 일을 할 때부터 고국에 돌아왔을 때까지 처신하기도 어렵고 때를 만나지도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결국은 유유자적 그냥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이제 풍어를 읊조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면서 그러다가 말년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응거하면서 그 노년을 마쳤다. 신선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하죠. 뭐 그 처음으로 태조께서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쓴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쓴 거니까. 그러니까 태조면 태조 왕건이죠. 고려의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고 있때 아직 통일신라가 남아 있을 때죠. 근데 최치원은 통일신라의 신하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조에게 글을 보내 문안을 했는데 그 글에 계림은 누른 잎이요. 신라는 누른 잎이고 공룡은 푸른 소리다. 개성은 그 고려의 송악은 푸른 소리다. 이런 구절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개국 초기에 고려에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유불선을 통합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자 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불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선사단, 도교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풍류도를 한국 사상의 고유한 전통으로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그 난랑비서라는 그 삼국사기 진흥왕조의 난랑비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그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선사의 상세에 실려 있는데 실로 삼교, 유불선을 포함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이 최치원 선생의 글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읽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 쓰여진 시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근데 당나라의 시절에 쓰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쓰여질 수도 있어요. 비 오는 가을밤에 시를 읊는데 세상에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밖에는 깊은 밤, 삼경이요. 깊은 밤에 비가 내리는데 등잔 말리심, 등불 앞에 내 마음 멀리 먼 곳에 있는 이 뭐랄까요? 그 시대에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 시대 바깥에서 살아가야 했던 어떤 경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 때를 만나지 못했던 천재가 바로 최치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